제 아들은 지금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피 같은 아파트를 뺏어간 며느리는 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백화점 VIP가 되어 있더군요. 오늘 저는 짐승만도 못한 그 모녀를 지옥으로 보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8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비린내 나는 돈을 모아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착하고 성실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35 늦은 나이에 참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최수진, 32에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진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딸처럼 살갑게 모실게요. 그 말이 어찌나 곱던지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사돈이라며 나타난 여자, 장여사도 참 점잖은 분 같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한다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지만 제게는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에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다 털어 서울 마포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출이 좀 끼어 있었지만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 며느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저는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하느라 입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심각한 얼굴로 아들을 설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명의로 잠깐 돌려놓으면 세금 혜택도 보고 대출 이자도 싼 걸로 갈아탈 수 있대. 아들은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널 친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 신용 등급이 좋으니 잠깐만 명의 옮겼다가 1년 뒤에 다시 가져가렴. 내가 각서까지 써주마. 순진에 빠진 제 아들은 그 가짜 눈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아들은 인감도장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지옥문의 열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등기 권리증이 사돈인 장여사의 이름으로 바뀌던 날, 며느리는 아들에게 최고급 양복을 선물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고 딱 3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매일 하던 전화가 뚝 끊겼고 제가 반찬을 해다 주려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며 툭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아들네 집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벨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오려는 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옆에는 낯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남자는 누구고? 며느리는 당황하기는커녕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사생활에 왜 참견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이거든요. 오지 마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쫓겨났어.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알고 보니 며느리는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아들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이 거부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사돈이라는 장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 집 내놓아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따졌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 집 민석이가 사업한다고 돈 필요해서 나한테 판 거잖아요. 서류 다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서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회사 게시판에 횡령을 했다느니 불륜을 저질렀다느니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다 못한 아들은 사표를 쓰고 나왔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대리였던 내 아들이 순식간에 직장 잃고 집 잃고 이혼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불과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녀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아파트를 노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들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네 쫓아다니며 싸우다 지병인 고혈압이 터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붙이며 서울 바닥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역 파출소였습니다. 아드님 되시는 분이 여기 쓰러져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파출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가 보였습니다. 냄새나고 꾀재재한 옷, 덥수룩한 수염, 앙상하게 마른 몸. 설마 했는데 제 아들 민석이가 맞았습니다. 민석아, 제가 부르자 아들은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고파. 나 좀 살려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그 착한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니요. 아들을 겨우 달래 제 좁은 월세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씻겨 놓으니 아들은 그제야 사람 꼴이 좀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벽을 긁었고 며느리 이름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손주의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데려간 5살배기 손주 건우가 방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아봤더니 며느리는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매일 밤 유흥을 즐기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라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에 며느리가 산다는 그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의 피땀이 서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새파랗게 젊은 남자와 희희낙낙하며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손주 건우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차에 흠집 나니까 떨어져서 걸어. 아이가 울먹이며 뒤따라가는데 그 젊은 남자는 며느리 허리를 감싸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내 손주를 학대하고 있구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영영 아들과 손주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날부터 저는 생선 장사도 접고 며느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탐정 흉내를 낸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자식 잃은 어미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며느리와 장여사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있더군요. 낮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쇼핑하고 밤에는 강남의 고급 술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여사라는 작자는 알고 보니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비밀하우스 도박장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도 가관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고 과거에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들 등쳐먹는 걸로 유명했던 꽃뱀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 여사가 며느리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박장에서 만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돈 많은 호구 하나 잡아서 한탕 해먹자고 모의하고 모녀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도박장 쓰레기통에서 주운 영수증과 쪽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그들이 버린 카드 명세서, 대포폰 내역서 등을 모았습니다.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증거를 찾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내연남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화단에 숨어 있는데 며느리가 베란다 문을 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그 멍청한 놈 아파트 팔아서 현금화한 거 이제 세탁 거의 다 됐어. 늙은이랑 아들놈은 거지 돼서 서울역 바닥 기고 있다니까? 걱정 마. 법적으로 우린 깨끗해. 엄마랑 내가 다 꾸며놨거든. 곧 해외로 뜰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녹음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놓치면 내 아들은 평생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하고 내 손주는 고아원에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비싸다며 난색을 표하거나 이미 서류상으로 완벽해서 이기기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 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다녔던 회사의 법무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
유일하게 아들을 믿어줬던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은 제 몰골과 제가 모은 꼬깃꼬질한 증거들을 보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님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일당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재산을 여기저기 빼돌려 놓았고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재산 말아먹은 걸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감옥 가고 싶어? 장 여사는 제 앞에서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 즉 그들이 친모녀 사이가 아니라는 것과 과거 사기 전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저는 그들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과거에 사기쳤던 남자들, 장 여사에게 도박빚으로 돈을 뜯긴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창피하다, 똥 밟은 셈 치고 잊었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며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 집 앞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한두 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단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우리는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도 제보했습니다. PD님이 제 사연을 듣고 취재를 나오셨고 잠입 취재를 통해 장 여사가 도박장에서 돈을 뿌리는 장면, 며느리가 내연남과 사기 공모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희대의 꽃뱀 사기단 모녀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그들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목소리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저기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얘기해라. 나는 너랑 할 얘기 없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다 되돌려 놓을게. 아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 조금씩 희망을 가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달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저는 매의 눈으로 그들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 2명이 보였습니다. 장 여사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끌고 급하게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미국 시민권자야. 장 여사는 발악을 하며 형사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소리가 공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내 아들의 눈물값이다. 또 한 번 뺨을 때렸습니다. 이건 내 손주가 흘린 눈물값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방에서는 현금 다발과 금괴, 위조 여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뒤따라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아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아파트를 되찾고 손주를 데려오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 여사는 징역 15년, 며느리 최수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도 대부분 몰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파트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둔 덕분에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금과 사채빚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 소송을 통해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아파트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되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주 건우였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된 후 건우는 아동보호시설에 임시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권 회복 소송을 진행했고 마침내 건우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를 껴안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다시는 너를 울게 하지 않으마. 집으로 돌아온 첫날, 우리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구도 가전도 며느리가 다 팔아먹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숙 생활로 망가진 몸을 추스르고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에 재취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지만 건우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일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냈으니까요. 며느리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나가면 정말 잘할게요. 탄원서 좀 써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악마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녀가 지은 죄는 감옥에서 평생 뉘우쳐도 모자랄 것입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꿈, 손주가 매를 맞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곤히 잠든 아들과 손주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면 모든 악몽이 사라집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고, 건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를 줄이고 노인 대학에 다니며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인데 우리 사정을 다 알고도 아들을 보듬어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다시 사람에게 대일까봐, 또다시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뺄까봐. 하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건우를 친자식처럼 예뻐해주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석 씨랑 건우 많이 아껴줄게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보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 부부와 건우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은 자는 결국 파멸하고 선하게 살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말 못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치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고 싶은 심정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늙은이도 해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 아들도 다시 넥타이 메고 출근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악착같이 버티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나 끓여야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뜨겁게 끓어올랐다가 구수한 맛을 내는 그 찌개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깊은 맛이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부디 저 같은 시련이 없기를, 늘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